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는지요? 디지털 교육의 6강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은 고도의 정보 분석 기능을 넘어 창의력을 가진 인간 수준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린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죠. 제가 최근에 수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지인분께서 음악을 주셨 다음 그에 대한 가수가 누군지 너무 좋다. 그래서 찾아달라 그래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의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분할 수 없는 여지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 보면 예전에 언급하고 있었던 복제와 진품이라 그럴까요? 진본이라 그럴까요? 진본과 복제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그 전에는 아우라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복제에서도 아우라를 느끼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요 원칙과 10가지 세부 원칙을 제안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안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교수 학습 지원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 콘텐츠 서버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관련 회사들 그리고 운행시키는 분들 그리고 유저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4 서비스만 좀 나오고 있고 2025, 2026은 아직까지 좀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포맷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성취 기준에 맞춤 학습 목차, 선생님들은 쉽게 배포하고 학생들은 즉시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형성 평가,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와 이제 평가 시스템이 이렇게 구현되고 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뭔가 뭐 완벽하게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선생님들이 좀 쉽게 자료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의 추진 배경 보면 대학에서도 맞춤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지역교육청, 에듀테크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라든지 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 세계 모든 학교가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인공지능을 준비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노하우와 좀 이렇게 협력해서 MOU 체결해서 지금 학교 강의로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우리 현실에서는 대학 입학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입시에서의 그런 내용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입시가 공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배워야 될 과목 그리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의 수가 적은 쪽에서 학생들이 어떤 대학이 특정 대학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이수했는지 여건을 또 요구하는데 그걸 만족 못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이게 막혀버리는 일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구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감소와 남성 현역 입영자 감소 추이도 같이 이렇게 보면은 남성 현역 입영자 20세 이렇게 남성들 보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사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은 왼쪽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탱크와 그리고 총을 들었지만 오른쪽에 진화 로봇, 그러니까 화재 진화 로봇이 또 구현되고 있죠. 이렇게 같은 로봇이라도 사용의 목적에 기술 적용의 차이를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이제 시행착오를 통한 이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튜터링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장애인이라 쳐다보고 장애인 차별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너도 혹시 장애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장애인 불편해? 그러니까 버스 타는데 장애인 태우느라 출발 늦은 거 어떻게 할 것 같다? 밀어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다가 한 1년에서 한 8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동질감을 느껴 시민들이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수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과도기를 겪고 그리고 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관권을 또 떠올리게 되죠. 정반합이라는 서적이 있죠. 하나의 이념이나 체제에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반동으로 등장한 상반되는 새로운 상태를 제시하고 정반 사이의 균형을 잡으면서 나오는 정과 반의 모두 배제된 결과물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헤겔에서 소개했던 철학자의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반합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나 우상향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게 상향 속도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또 좀 더 위로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폭넓게 적용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게 선제적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산업이 확대되고 기술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후 뭐 법과 윤리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면서 수정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른 기술 속도 현상이 일어나니 선제적으로 어떤 규제와 그리고 규율이 있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선제적 규제의 필요성, 콜린 리지 딜레마라 그래서 인공지능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사법, 의료, 교육 등 고착하게 되기 전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해야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라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단기적 효과는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효과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초창기에 이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 과대평가하다가 나중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 거의 지금 말이 확대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기술의 이런 부분 처음에 접목했을 때 그 반짝거리면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난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평범한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기술은 계속 살아남으면서 이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아마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는 3, 4개월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지배했다면 예전에 반도체 성장이 2년마다 2배 이렇게 했다면 가속도가 이제 점점점 빨라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오늘의 디지털 교육 강의 자료는 이 시대에 가장 오래된 자료가 된다. 오늘 제가 이걸 만든 자료는 이 시대에 가장 오래된 가장 늦은 자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기술 발전 패턴이 패스트 패션처럼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소량 생산 후 유행이 바뀌면서 즉시 생산 라인을 변경하여 2주 안에 매장에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는 레이커즈의 특이점이 온다. 와 수학 가속도의 법칙을 떠올리게 하며 인간의 기술의 발전 방향에 속도를 이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과정을 교육계가 체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부분을 좀 메모해 놨습니다. 자, 가속도주의, 현대 자본주의의 극단적 속도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포지티브 피드백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낳고 기술이 다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며 발전하는 가속화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가속도주의자들은 이 루프가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순간 필연적으로 역사의 진보가 일어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선을 넘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진보가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 가속도의 물리적 경제적 한계, 연력학 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구립계에서 질서 있는 에너지는 무질서한 에너지로 흐르며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원리. 지금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분별한 가속은 지구 생태계라는 폐쇄 내에서 가용 에너지를 조기에 고갈시키고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열적 사멸을 사회적 부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정 계를 넘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열적삼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공멸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공통적인 것은 선제적 적용이 필요한 구체적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운영 체계로 되어 있고, 건물을 다 지은 뒤에 설계를 고칠 도 없이 인공지능은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기초를 다질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또 사회 정서 교육이란 분야가 학교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모은 겁니다.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길러주는 교육. 예전에는 이제 마을이라든지 공동체에서 이런 것을 가리키고 또 학습했는데, 이 파편화된 그리고 분절화된 이 사회의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도록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은 심리적 안정, 감정 조절, 사회적 대인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한국형 사회 정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자, 다른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 어떤 시스템이 이제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피아노, 사진, 등자, 발명이 음악과 그림, 계급사의 변화를 주었던 인공지능은 교육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여기집니다. 단지 너무 큰 변화는 그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자주 나오지만 이세돌 구단님께서 알파고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둑을 떴을 때 결정적이죠. 그 다음 이세돌님께서 또 다양한 강의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 알파고 출시 전후로 달라져 예술성이 퇴색됐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온 전 음악을 하는 친구와 유튜브가 나온 후에 음악을 하는 친구가 달라지듯이 바둑계에서도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출시 전후로 많이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근데 이세돌님께서는 예술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뭐 자유풍마망이라 그럴까요? 또는 어떤 인간의 사고적인 어떤 특색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 당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개념인데 알파고와 이세돌님께서 이 바둑을 뜰 때 나는이라는 부분은 이세돌님께십니다. 인터뷰할 때 나는 컴퓨터가 창의적일지 몰랐다.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세돌님께서 그 당시에 알파고와 바둑을 뜨는데 창의적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대요. 다름이 아니라 인간과 보다 창의적이다. 많은 수가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는 인공지능은 관념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죠. 관념.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건 없죠.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가 창의적인 게 아니라 내가 관념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메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제 바둑을 뜬다는 것은 사람이 자동차와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다. 우리 올림픽에서 사람과 자동차가 달리기 시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네스코 윤리 공고에 부합하면서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교범이 필요성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공고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상업적 지정학적 목표보다 인간의 중심의 가치를 우선하도록 요구하고 각국 정부가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공고는 2021년 11월에 193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 국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년 정도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쭉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인간 존엄성 보호,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정책에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다루는데 뭐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환경 생태계, 그 젠더의 평등, 교육, 연구, 건강, 사회, 복지 분야도 있고, 그리고 윤리 영향 평가, 그리고 준비도 평가 방법 등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여기에 OECD 이런 윤리 원칙에 입안하여 2022년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적 개발과 안전 활용을 위한 윤리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보시면 인간 성장 잠재력 극대화,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정, 교수자 전문성 존중, 교육 당사자의 관계 공고화, 그리고 교육 기회 균등, 교육 공동체 연대, 사회 공공성 증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 이런 내용, 그리고 헌법 전문을 좀 보게 되었죠. 그 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보시면 맥이 거의 맞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입안하여 인류 공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쭉 표시되어 있죠.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고려사항, 이러한 공고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이드를 고려할 수 있다. 편향성 검사, 그러니까 성별, 지역, 이런 것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간의 역할 보장,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해 항상 최종적인 인간 판단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교육, 학문적 진실성 유지, 지속적인 평가.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분석 결과가 특정 지역 학생에게 편향된 피드백을 주지 않는가, 교사가 데이터 대시보드를 해석할 때 인간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한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윤리적 사전 동의가 구했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간 역할 보장이라는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살상 명령까지 인공지능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고 사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인간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공지능 윤리 10대 원칙, 그래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장,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이 내용으로 쭉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10대 원칙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한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같은 내용으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최초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언급되어 있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좀 상세한 내용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 연계 발현 도구를 활용한다, 그런 내용인데,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성장의 잠재력 그리고 역량을 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지원인데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죠. 이제 강한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찾는 이러한 인공지능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캐파, 그 뭐랄까 스펙트럼보다 너무 넓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원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도 교묘하게 인간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좀 한번 생각해 볼 영화가 나의 마더라는 이 넷플릭스 영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원칙은 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그들의 개성과 다양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로 한다, 내용이죠. 교수자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고 긍정적 교육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엉뚱한 얘기 다른 것 좀 볼게요. 인공지능 활용과 선진화 교육 매체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선진화되고 다 준비되어지고 막 제공하지 않습니까? 튜터링 되고. 그런데 상상력을 키우고 체험하는 시도 의지에서는 결핍된 환경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전 비정상회담인가 여기 율배송 감독이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아이디어 영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 어릴 적에 그리스 섬에서 작은 섬에 자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다와 바위 그리고 하늘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제로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해졌고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때문에 그러한 결핍 때문에 나의 상상력은 키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중에서 인형의 시선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독일의 교수님께서 현상학 전공을 하신 교수님께서 적으신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얼굴 한번 보시죠. 아이. 그리고 이 무심한 얼굴. 그리고 또 이런 아이의 얼굴 있죠. 인형의 얼굴.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얼굴이 있죠. 이렇게 모양을 다 갖춰 있는. 이 끝과 끝은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현상학 전공하신 그 교수님, 리틀마이어 교수님인가? 그러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 인형에 대해서 무엇을 분석하셨냐? 아이들이 인형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그 판타지라는 분야를 좀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좀 교육계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죠. 판타지. 좀 과도한 상상 또는 집착 또는 아주 깊은 이런 상상을 펴는 거죠. 이제 자기가 선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류배성 감독의 아무것도 없는 이 바위섬에서 그것을 판타지를 일으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결핍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디지털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은 사회적 약자도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니버셜 디자인, 그러니까 성별, 나이, 장애, 국적등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과 서비스 디자인하는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그러죠.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어떤 레벨이 있고 레벨이 아주 높은 인공지능을 구매한 그 층과 그냥 평범하게 조사만 할 수 있고 지금의 구글 정도 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추후에 그 내용이라든지 뭐 레포트를 낸다든지 그럴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좀 가지네요. 자, 그리고 성인의 84% 현 교육제도 부모 직업 경제력 물려주기 쉬운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민 62%는 원격 수업에서 부모 경쟁했다는 교육 격차를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잘 언급하기 싫어하죠. 가장 언급하기 싫어한 직업군이 법조계 분야죠. 거기에서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통계를 잘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회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 시 윤리 원칙 중 사회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은 인공지능 활용이 민간, 정부, 학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한다.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역량을 함양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 뭐 내용 다 같은 내용입니다. 신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신뢰라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많습니다. 신뢰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학 쪽에 신뢰공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신뢰라는 단어는 경영학이나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도 다 쓰고 있죠. 근데 이 신뢰라는 단어가 의미가 많은 각자의 학문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뢰라는 단어도 쉬운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공간이 아닌 그냥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보 노출이 적은 휴식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즘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목도 이용하고 천장 디자인과 색상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곳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좀 안 되는 곳은 아직 70년대, 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육기관 정보도 유출, 내신 성적까지 틀린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제 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전에 구글은 물론이고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원격 때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런 유출 사고는 또 없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증거가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되레 더 또 관리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효마도 있는데 또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면이 있죠. 근데 학교에 보면은 학생들 웹사이트 왜 들어오죠?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점심 메뉴를 보기 위해서고, 학부모님들은 왜 그러시죠? 학교 행사도 있고 또 하는 시험 기간을 보기 위해서 그러죠. 그 위에 정보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이제 성적은 따로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교육계가 이제 너무 민감하지 않는가, 관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SDG4 인공지능 교육 윤리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제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는 2030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의제 12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가졌습니다. 지속 가능 목표 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지속 가능 교육 이렇게 되면은 교육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환경과 그리고 모두가 좀 같이 포용적으로 그러한 평생 학습 기회를 좀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런 추진을 하자,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인공지능과 이제 접목이 된 거죠. 자, SDG4 초중등 교육,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습 성과 모니터링,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부분도 확대되고, 영유아 국공립 이용 확대, 누리 재정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있고, 2030까지 모든 여성 남성에게 기술 교육 그리고 전문 직업 교육, 기술을 또 향상하고 형평성 개선하고 세계 시민 교육하고 성인 문해 수리력을 좀 올린다. 이런 SDG4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사용과 한계점에 완화 목표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쪽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가 좀 있고, 그리고 선집행성을 좀 없애자는 부분, 그 증거 기반 교육. 현재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효과에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인공지능의 기술 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부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전통적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광범위하고 재현할 수 있는 연구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효과를 대규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도 부족한 그러한 실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우리가 교육이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효율성이 올라가고 학생들에게 많이 좋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이건 지금 사용해 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후 한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역할 변화.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모든 사회 그리고 직장인이 겪고 있는 거겠죠.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런 면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권위는 내려놔야 되죠, 이제. 왜 인공지능이 더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혹 지난 수업이나 강의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죠. 다양성과 포괄성. 그래서 기초 데이터 특징으로 증폭시킬 수 있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으로 바다를 공부한 사람과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이는 이 책으로 바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바다에서 손으로, 몸으로 느끼며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큰 차이를 가지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교실을 이해하는 전공자 혹은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그런데 900조 원, 그런데 투자 전문가가 없다. 운영위원회 투자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을 모른다. 교사 출신 장학관의 고위직 진출에 7개 직이 차단되어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정책에 펼치고, 그리고 디지털 교육, 그리고 고교 학점제, 교실 교과 교실제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있는 그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운영자들은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참 부족한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 영화 한 편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패밀리라고 2017년에 지금 나왔던 영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3-4년 전기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생활과 정신, 문화, 그리고 다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이 그냥 사라진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것은 전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마셜 맥루언 학자님께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전기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이 전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이버 세상과 그리고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살 것이고 정보를 네트워크 속에서 찾을 것이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맥을 좀 이어서 나온 영화로 보여집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서바이벌 패밀리 뭐 유튜브 요약본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